진보와 빈곤 제10권 인간 진보의 법칙 제5장 중심적인 진리. 우리 탐구의 후반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할애할 수 있는 지면이 많지 않아서 언급하고 싶은 내용을 대폭 생략하였고 자세히 검토해야 할 부분도 간략히 다루고 말았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정치 경제학적 고찰을 통해 밝힌 진리는 여러 국가의 흥망과 여러 문명의 성쇠를 통해 명백하게 나타나는데, 이 진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도덕적 인식과도 분명히 일치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결론은 최대의 확인과 최고의 인정을 받았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위협인 동시에 희망이기도 하다. 부정의하고 불평등한 부의 분배에서 악이 발생하는 현상은 현대 문명이 진행되면서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이것은 진보의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현대 문명을 필연적으로 멈추게 할 하나의 경향이다. 이런 악은 저절로 치유되지 않으며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점점 더 악화되어 과거의 모든 문명이 걸었던 길을 따라 현대 문명도 미개 상태로 되돌아가고 말 것이다. 이런 악은 자연법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법을 무시하는 잘못된 사회 제도 탓에 생긴다. 그러나 그 원인을 제거한다면 진보에 커다란 자극을 줄 수 있다. 풍요 속에서 인간을 괴롭히고 짐승처럼 만드는 빈곤과 빈곤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악들은 정의를 부정하는 데서 발생한다. 자연이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이 베풀어준 기회를 개인이 독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는 근본적인 정의의 법칙을 무시하였다. 우리가 아는 한 큰 안목으로 볼 때 정의는 우주의 최고 법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의를 일소하고 모든 사람에게 자연의 기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면 우리는 정의의 법칙에 순응하게 된다. 그렇게 하면 부와 권력의 분배에 있어 자연에 반하는 불평등의 큰 원인을 제거하게 된다. 빈곤을 추방하게 된다. 탐욕이라는 무자비한 욕망을 길들이게 된다. 죄악과 비참함의 근원을 고갈시키게 된다. 어둠 속에 지식의 등불을 비추게 된다. 발명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발견에 신선한 자극을 주게 된다. 정치의 취약점을 보강하게 된다. 전제정치와 무정부주의를 방지하게 된다. 내가 제시한 개혁은 정치, 사회, 도덕의 모든 이상과 합치된다. 이것은 다른 모든 개혁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개혁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미국 독립선언에 나타난 진리를 표현과 정신 양면에서 충실하게 구현한다. 독립선언의 심장이자 영혼인 그 자명한 진리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난다. 인간은 남에게 줄 수 없는 몇 가지 권리를 창조주로부터 받는다. 이 권리에는 생명, 자유, 행복 추구가 포함된다. 토지에 대한 평등권이 부정되면 이들 권리도 부정된다. 토지는 사람이 생활하는 터전이자 유일한 터전이기 때문이다. 자연의 하사물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부정하면서 정치적 권리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토지에 대한 평등권이 부정되는 사회에서 정치적 자유는 인구가 증가하고 발명이 계속되면 굶주림을 겨우 면할 정도의 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자유로 전락하고 만다. 우리는 이 진리를 무시해왔다. 그리하여 거지가 생겨 거리를 배회한다. 빈곤은 우리가 정치적 주권자라고 떠받드는 인간을 노예로 만든다. 결핍에서 생기는 무지는 학교에서 고칠 수 없다. 국민은 상전이 시키는 대로 투표를 한다. 정치가의 역할을 선동꾼이 차지한다. 정의의 저울에 달린 추의 무게는
돈으로 결정된다. 시민적 덕목을 중시하지 않는 자가, 심지어 위선으로라도 그 덕목을 칭송하지 않는 자가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 튼튼하다고 생각했던 공화국의 기둥은 무거운 하중을 견디지 못해 이미 굽어 있다. 우리는 자유, 리버티를 받는다. 그 여신상도 세워 찬양한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를 충분히 신뢰한 적이 없다. 사회가 커지면 자유의 요구도 커진다. 자유는 어중간하게 끝내지 않는다. 자유. 이는 신비한 힘을 가진 단어이다. 공허하게 귀를 어지럽히는 단어가 아니다. 자유는 정의이고 정의는 자연법이며 건강과 조화와 힘과 동지애와 협동의 법이다. 세습적 특권이 타파되고 보통 선거가 실시되면 자유가 그 소임을 충분히 완수하였다고 생각하거나 자유는 인간의 일상생활과 그 이상의 관계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유의 진정한 위대함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는 자유를 노래하는 시인이 광인으로 보이고 자유를 위한 순교자가 바보로 보일 뿐이다. 인간에게 자유는 생명과 빛의 주인인 태양과 같고 구름을 뚫고 만물을 성장시키며 모든 움직임을 도와 차디찬 무생물에서 극도로 다양한 생명과 아름다움을 이끌어내는 햇빛과도 같다.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 노력하고 죽은 것이, 그리고 각 시대마다 자유의 증인이 일어서고 자유의 순교자가 고통받는 것은 단지 추상적인 개념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때때로 우리는 자유는 자유이고 미덕, 부, 지식, 발명, 국력, 국가의 독립은 별개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러나 자유는 이 모든 것의 근원이고 어머니이고 필요 조건이다. 자유와 미덕은 빛과 색채의 관계와 같다. 자유와 부는 햇빛과 곡식의 관계와 같다. 자유와 지식은 눈과 보이는 대상의 관계와 같다. 자유는 발명의 천재이고 국력의 근육이며 국가 독립의 정신이다. 자유가 신장되면 미덕이 자라고 부가 증가하고 지식이 늘어나고 발명이 인간의 힘을 배가하며 자유를 누리는 국가는 힘과 정신에서 다른 국가를 능가하게 된다. 반면에 자유가 위축되면 미덕은 사라지고 부는 감소하고 지식은 잊혀지고 발명은 중지되며 한때 무력이나 기술에서 융성했던 강대국이 자유로운 미개인에게 힘없이 멸망당한다. 자유라는 태양이 아직도 충분히 빛나지 못했지만 이집트의 채찍 아래 굽실거리며 노예 생활을 하던 유태인에게 자유가 나타나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자유는 이들을 사막에서 단련시켜 정복 민족으로 변화시켰다. 모세의 율법에 나타난 자유 정신에 의해 유태 사상가들은 높은 경지에 도달하여 유일신을 보았으며 유태의 시인들은 영감을 받아 이 사상을 찬양하는 최상급의 시를 남겼다. 자유가 페니키아 해안에 나타나자 페니키아인들은 헤라클레스의 기둥을 지나 미지의 바다를 항해하였다. 자유가 그리스의 약간의 빛을 비추자 대리석이 이상적인 아름다움의 형체로 변하고 언어는 미묘한 사상의 도구가 되었으며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 도시국가의 빈약한 의용군 앞에서 수많은 침략자가 바위 앞의 파도처럼 허물어졌다. 자유가 이탈리아 농부의 조그만 땅에 빛을 내리자 로마는 힘이 생겨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다. 자유의 빛이 게르만 투사의 방패에서 번쩍이자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군대를 잃고 눈물을 흘렸다. 자유가 한동안 빛을 내지 않다가 다시 자유 도시에 나타나자 과거의 학문이 되살아나고 현대 문명이 시작되고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자유가 신장됨에 따라 예술, 부, 힘, 지식, 문화가 따라서 신장되었다. 모든 나라의 역사에서 우리는 같은 진리를 읽을 수 있다. 영국이 크레시와 아젠크루 지역을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것은
대헌장에서 태어난 힘 덕분이다. 엘리자베스 여왕 치세의 영화는 튜더 왕가의 전제로부터 자유가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미국의 힘찬 나무에 씨를 뿌린 것은 전제 군주를 끌어내린 정신의 덕이다. 스페인은 고대의 자유의 힘이 뭉치면서 세계 최강국이 되었으나 전제 정치가 자유를 억누르자 가장 허약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다. 프랑스에서도 지성의 활력이 17세기 전제 정치 하에서는 죽어갔으나 18세기의 빛나는 자유 속에서 다시 피어났으며 대혁명 당시 프랑스 농민이 참정권을 갖게 되면서 우리 시대에 필적할 상대가 없는 막강한 힘의 기초가 되었다. 그런데도 자유를 신뢰하지 않을 수 있을까? 과거에도 그랬듯이 현대에도 숨은 세력이 준동하면서 불평등을 낳고 자유를 파괴한다. 멀리 지평선에는 먹구름이 내려오려고 한다. 자유는 다시 우리를 부른다. 우리는 자유를 따라야 하며 완전히 신뢰하여야 한다. 자유는 우리가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떠나버린다. 사람들이 투표권을 갖는다든가 이론상 법 앞에 평등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람들이 생활의 기회와 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자연의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유는 빛을 거두어 버린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암흑이 찾아오고 진보의 결과로 생긴 힘이 파괴의 힘으로 변질되고 만다. 이것은 보편적인 법칙이다. 이것은 오랜 세월의 교훈이다. 정의의 기초를 두지 않는 사회 구조는 지속되지 못한다. 현재 우리 사회의 기본 제도는 정의를 부정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생존하고 생활하는 터전인 토지의 사유를 허용함으로써 사람들이 토지 소유자에게 얽매이도록 하였으며 그 정도는 물질적 진보가 계속됨에 따라 더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교묘한 연금술과도 같아서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방법으로 모든 문명 국가의 대중에게서 힘들여 노동한 결과를 빼앗는다. 고되고 희망 없는 노예 생활을 제도화하며 정치적 자유 속에서 전제 정치를 초래한다. 이러한 사회 제도로 인해 물질적 진보라는 축복은 저주로 변한다. 누추한 지하실과 더러운 셋집의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감옥과 창녀촌이 붐비고 남자는 궁핍에 시달리고 탐욕으로 지치며 여자는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상실하고 어린이는 어린이다운 즐거움과 순수함을 잃게 된다. 이러한 기초 위의 문명은 오래 갈 수 없다. 영원한 우주의 법칙이 이를 금한다. 이는 멸망한 제국의 폐허가 증명하고 과거의 모든 사람들이 증언하는 사실이다. 자비보다 더 위대하고 자선보다 더 존엄한 정의는 이 잘못을 시정하라고 명령한다. 저울과 칼을 들고 있는 정의는 부정할 수도 없고 제거할 수도 없다. 우리가 예배나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정의가 내려치는 칼날을 비켜갈 수 있을까? 굶주린 어린이가 신음하고 지친 어머니가 울고 있는데 교회를 세운다고 해서 저 불변의 법칙이 내리는 명령을 피할 수 있을까? 빈곤에서 생기는 고통과 야만성을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섭리로 돌린다거나 두 손을 모으고 만물의 아버지 앞에 가서는 대도시의 궁핍과 범죄의 책임을 그에게 미룬다면 형식상으로는 기도일지 모르나 실제로는 신성 모독이다. 영원하신 존재를 폄훼하는 행위이다. 정의로우신 분을 욕되게 하는 행위이다. 자비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기보다 차라리 세속의 지배자가 되려고 할 것이다. 정의로운 사람이라면 개미의 언덕과 같은 교회를 발로 차버릴 것이다. 우리 문명 속에서 굼고 있는 죄악과 비참함에 대한 책임은 전능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 창조주는 인간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고 이것으로 충분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돼지가 먹이를 향해 돌진하듯이
우리는 서로 찢고 뜯으면서 선물을 진창 속에 뭉개고 있다. 지금 서구 문명의 중심에는 궁핍과 고통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 눈을 감는 자나 신경이 무딘 자가 아니라면 가슴 아파하지 않을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 우리는 창조주를 향해 해결해 내라고 부탁할 것인가? 서로 창조주가 이러한 기도를 듣고 우주를 창조했던 그 명령을 내려 태양에 더 큰 힘이 생기고 공기에도 새로운 능력이 생기고 땅에도 신선한 활력이 넘쳐서 현재 자라고 있는 곡물이 2배로 증가하고 씨앗도 현재의 2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자. 그렇게 되면 과연 빈곤이 줄고 궁핍이 해결될 수 있을까? 분명히 그렇지 않다. 이로 인해 생기는 이익이 있다면 어디까지나 일시적일 뿐이다. 물질 세계에 흘러들어가는 새로운 힘은 토지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토지가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한 현재 창조주의 하사물을 독점하고 있는 계층이 새로운 하사물마저 독점하게 된다. 지대는 상승하지만 임금은 역시 기하선상으로 내려가고 말 것이다. 이것은 정치 경제학적 연역으로만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우리가 직접 보았으므로 그 사실을 알고 있다. 만물의 위에, 만물의 안에, 만물을 통해 존재하는 큰 힘, 모든 우주가 그 표현이 아닌 것이 없는 큰 힘, 만물을 만들고 만물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그 큰 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의 눈앞에서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물자를 마치 자연의 증식력이 향상된 것처럼 증가시켜 주었다. 어떤 사람은 증기를 잘 이용하면 인간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어떤 사람은 전기를 이용하여 지구 곳곳에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비결을 내면의 귀로 듣게 되었다. 모든 방면에서 물질의 법칙이 드러났다. 모든 산업에서 무쇠로 된 팔과 강철로 된 손가락이 생겨서 자연의 증식력이 증가한 것과 같은 효과가 부의 생산에 나타났다.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토지 소유자가 모든 이익을 취했을 뿐이다. 우리 세기의 놀라운 발견과 발명은 임금을 올려주지도 않았고 힘든 일을 덜어주지도 않았다. 단지 소수를 부유하게 하였고 다수를 무력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창조주의 선물을 이렇게 착복하여도 벌을 받지 않을 것인가? 노동이 대가를 빼앗기는 가운데 탐욕이 불을 말아먹고 많은 사람이 궁핍 속에서 사는 가운데 소수의 사람은 배가 터지게 먹는 것이 가벼운 일인가? 역사를 보면 페이지마다 이러한 잘못은 반드시 벌을 받으며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는 절대로 머뭇거리거나 졸지 않고 불의를 응징한다는 교훈이 있다. 오늘날 주위를 둘러보라. 이러한 상태가 계속될 수 있을까? 우리가 죽은 뒤에야 대홍수가 나든 말든 하고 넘겨버릴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지금도 국가의 기둥은 흔들리고 사회의 기초는 동요하며 그 밑에 갇힌 힘은 불타고 있다. 사회가 소생하느냐, 폐허로 주저앉느냐의 투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머지않아 시작된다. 명령은 떨어졌다. 증기와 전기 등 새로운 진보에서 생긴 힘과 더불어 어떤 세력이 세상에 나타났다. 이 세력은 우리를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거나 아니면 과거의 여러 국가와 문명을 삼켰듯이 우리를 집어 삼킬 것이다. 문명 세계의 열병처럼 번지는 대중적 불안정을 그저 사소한 원인에 의해 생기는 일시적 현상으로 여기는 것은 파멸에 앞서 나타나는 착각 때문이다. 민주적 관념과 귀족 제도 사이에는 서로 화해할 수 없는 갈등이 존재한다. 미국에서도 유럽처럼 그런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떠돌이로 밀어낼 수는 없다. 한편으로는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을 교육해 놓고는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에게서 정직하게 생계를 꾸릴 권리를
빼앗아 버릴 수는 없다. 한편으로는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창조주의 하사물에 대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정할 수는 없다. 지금도 낡은 병에 새로운 술이 있기 시작하고 있으며 핵심적인 세력이 모여 투쟁을 전개하려고 한다. 그러나 아직 시간 여유가 있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의의 여신에 복종하고 자유를 믿고 따른다면 현재 사회를 위협하는 위험은 사라지고 사회에 해를 주는 세력은 발전의 주체로 변할 것이다. 오늘날 힘은 낭비되고 있으며 개척해야 할 지식 분야는 아직 무한하고 놀라운 발명도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 빈곤이 타파되면, 탐욕이 고결한 열정으로 변하면, 인간을 반목하게 하는 질투와 두려움 대신에 인류애가 평등으로부터 피어나면, 최하층도 안락과 여가를 누리는 상황이 되어 정신력에 대한 속박이 풀리면 우리 문명이 얼마나 높이 날아오를지 누가 측정할 수 있겠는가? 언어는 생각을 다 표현하지 못한다. 이는 시인이 노래하고 예언자가 은유로 표현했던 황금 시대이다. 이는 언제나 현란한 광선과 함께 다가왔던 그 영광의 비전이다. 이는 요한이 파트모스 섬에서 황홀경에 빠져 감은 눈으로 보았던 바로 그것이다. 이는 기독교 정신의 극치이며 지상에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벽옥 담장과 진주 대문을 가진 곳이다. 이는 평화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이다.